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요즘에 제가 주변에서 보면 가장 핫한 북에서 오신 분 중에 핫한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옆에 계신 오늘 휴먼부 강사로 이제 오시게 되었는데요. 우리 자기소개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걸 쓰십시오. 2019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해서 현재 대한민국 정착 6년 차에 접어들었고요. 북한 땅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대한민국에서 다시 태어나서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탈북민, 또 가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배우로서도 활동하고 있는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앉아서 그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네. 사실 소연님 하면 요즘에 많이들 가수로서 활동을 좀 많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연예인, 연기자로서의 또 활동을 보게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화려한 모습을 많이 본 것 같지만 실제로 살았던 고향에서의 삶은 어떤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린 시절은 어떤 삶을 좀 사셨습니까? 네, 저는 솔직히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북한의 아사자가 속출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미공급 시대였고요.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너무 벅찼어요. 그래서 내일 당장 배를 채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면서 살았고요. 배를 채우기 위해서 친척집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드리고 밥을 얻어먹는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면 어린 시절부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네. 친척네 집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대신 일해주고 흔히 말하면 가사 도우미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렇죠. 일을 도와주고 음식을 먹고 이런 삶을 사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몇 살 때부터 그러셨던 거예요? 저희 기억 속에는 이제 5살 때부터 기억이 나서 그때부터 맡겨진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사실 5살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라 한국적인 입장에서는 도움이 필요하고 케어가 필요할 나이가 5살인데 5살 때부터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먹어야 되는 환경이 왜 그런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네,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그때 당시 아사자가 속출하던 시기였고 저희 부모님들도 먹고 살기 힘드셔서 저를 북한 땅에 혼자 두고 탈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북한에 남게 됐던 그런 상황이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맡겨진 삶을 살게 됐던 계기였고요. 또 한 11살쯤에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버리고 갈 만큼의 중국이란 나라가 도대체 얼마나 잘 살길래 나를 이렇게 버리고 갔을까. 그리고 저 또한 친척집에 얹혀 살긴 했지만 친척집들도 부유하지 않았어요. 정말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기가 힘든 그런 시기였고 또 제가 와서 숟가락 하나 얻는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더 이상 또 기댈 곳이 없고 미안해서 첫 탈북을 제가 시도를 했습니다. 11살에요? 네, 11살에 첫 탈북을 시도를 했는데 이게 가다가 잡혀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향하게 된 곳은 고아원과 이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북한이 2008년도부터 어린 아이들도 감옥에 가게끔 법에 통과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딱 그 연도 횟수였거든요. 그래서 1년 한 3개월 정도의 감옥살이를 북한 땅에서 하게 되었는데 대부분 감옥 생활을 했다고 하면은 뭐 대한민국의 감옥과는 좀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북한 땅에서 태어나면 인권이라는 자체가 없고요. 자유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응애하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야 되는데 북한 땅에서 살면은 정말 내가 마음껏 볼 수 있는 눈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해진 것만 봐야 되고요. 내가 마음껏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곳만 다녀야 됩니다. 직경 44km만 넘으면 불법이에요. 통행증을 떼서 다녀야 되고요. 내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함부로 말하는 순간 짧은 혓바닥 때문에 목숨이 날아가는 그런 세상이고요. 감옥살이는 정말 꼬리 없는 짐승의 삶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매일같이 폭행이 정상이었고요. 조사를 할 때 거의 피가
쏟아져서 거의 덩어리가 지는 그런 상황에서 살았고요. 먹는 것 또한 정말 최악이었던 게 이제 옥수수 가루 10% 네. 정도 풀었나? 물 같은 죽이었어요. 소금 간도 거의 안 되어 있고 야채도 거의 없는 그런 죽을 계속 먹었고요. 그걸 한 달만 먹으면 영양실조가 걸리고 또 저 또한 영양실조를 면하지 못해서 내 엉덩이 뼈가 튀어나올 정도로 이제 굉장히 말랐었던 감옥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 확률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네. 네, 그런 삶을 보냈었습니다. 네. 그 사실 저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전의 모습은 아이들은 탈북하다 걸리면 다음에는 그러지 마라고 보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노동을 좀 하고 보낸다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1년 3개월이나 동안 그러면 그 어린 시절에 거기에서 지내다가 네. 나온 다음에 그러면 사실 마음에 어떤 사람은 내가 진짜 이 나라를 다시 벗어나리라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하고 네. 어떤 분들은 무서워서 그냥 정착해 살아야지라고 했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히 맨날 이제 폭행이 일상이었고요. 감옥 안에서 정말 그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제 네. 생리 현상이 있잖아요. 네. 소변도 보고 싶고 먹으면 또 싸야 되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감옥 안에서의 그 변기가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생리 현상을 볼 때 다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11살에 제가 느낀 점이 뭐냐면 인간은 약자에게 굉장히 강하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변기가 막힌 거예요. 네. 근데 뚫을 수 있는 도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저밖에 없었고 다 어른들이었는데 시선이 저한테 돌려지는 거예요. 네가 뚫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그렇죠. 너 때문에 막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제 손을 활용해서 대변을 다 뚫고 이제 어깨 끝까지 이제 변기통에 넣어서 대변을 주물르는 이런 역할을 항상 했었고요. 지금은 감사하게도 이게 똥똑이 안 타서 지금 네. 붙어 있고 마이크를 잡을 수 있지만 네. 정말 그때 당시에는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나중에는 그게 제 일상이 되어버리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감옥에서 살다 보니까 악밖에 안 남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를 낳게 해주신 부모님들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나를 왜 태어나게 했을까? 다른 자식들은 정말 아버지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고 학교를 다니는데 나는 감옥 안에서 매일과 같이 내일은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면서 사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었고 또 폭행과 그 비난이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세상 밖을 딱 나왔는데 저는 감옥 안에서의 삶이 제 인생에서 가장 지옥 같은 삶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세상 밖을 나오니까 더 지옥 같더라고요. 이게 또래 친구들 또 북한 정권을 유지하려면 세뇌가 기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계속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래 친구들이 이제 세뇌를 너무 받다 보니까 저를 딱 보면은 나라를 배신한 자. 그래서 탈북을 했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바닥에 저만 보면 이제 또래 친구들이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명중하면서 나라 배신자다, 반역자다, 어디서 납작을 들고 다니냐 이러면서 돌멩이를 항상 던졌고 또 어르신들은 또 쏙닥쏙닥하는 걸 좋아하시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 엄마가 저렇게 탈북자니까 자식도 또, 배우는 게 저런 반동 사상밖에 없구나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더 이상 북한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의욕을 잃었어요. 왠지 이렇게만 들었는데 네. 감정이 되게 외로웠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네. 누군가한테 다가가는 것도 어렵겠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11살이 이거를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진짜 감옥 생활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진짜 네, 그러셨나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 밖의 삶이 저를 더 이상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없었고요. 나는 이렇게 죽어야 되겠다. 나는 괜히 태어났구나. 라는 그런 불만과 원망과 분노와 이런 게 꽉 차다 보니까 자살 시도를 한 거예요. 네, 더 이상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의욕이 없어서. 그래서 동네에 늪이 있었는데 이제 죽으려고 들어갔어요.
이제 물이 무릎에 오고 배꼽에 오고 이제 목까지 물이 딱 차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사랑받았던 기억도 없고 행복했던 기억도 없는데 이렇게 죽으려고 하는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한편은 네. 또 이제 뭔가 아깝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펑펑 울면서 다시 나왔죠. 어차피 이렇게 죽어도 죽는 거 버린 목숨이니까 다시 한번 목숨을 걸어보자 해서 1년 동안 탈북 루트를 정했어요. 네, 더 이상 그 세상에서는 살기가 싫었죠. 그래서 1년 동안을 이제 탈북 루트를 정하고 겨울쯤에 탈북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다 정해놓았는데 어머니가 연락이 왔습니까? 연락이 왔죠. 네, 그래서 제가 탈북의 계획은 겨울철이었는데 제가 6월 달에 탈북을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을 받고? 네, 받아서? 맞습니다. 네. 근데 어머니 도움을 받긴 했지만 탈북을 하려면 이제 브로커 비용을 많이 들여야 돼요. 그렇죠. 네. 네, 안전하게 넘겨줄 수 있는. 근데 어머니도 임신매매를 당하셔서 중국 땅에서 아버지랑 같이 갔는데도 인신매매를 당한 상황. 아니죠. 서로 아니요? 각자 따로따로 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한국 돈 200만 원 정도밖에 지불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제 스스로 그 철조망을 뚫고 두만강을 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어떻게 보면 다시 제 힘으로 탈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일단은 그럼 철조망을 뚫고 두만강을 넘는 이후에 비용은 우리가 200만 원 정도를 해줄 수 있는데 네. 그 앞부분은 네가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나이에 특수부대 갔다 왔을 정도로 네. 네, 철조망 밑에까지 이제 보복전지를 해가지고 가서 뚝에서 이렇게 군대들 지키고 있다가 점심시간을 노렸는데 호각이 빽 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이다 하고 보니까 그 군인이 이제 총을 들고 가는 거예요. 식사하러. 그 뒤통수를 보면서 반대 방향으로 뛰었는데 다행히도 저는 이제 어린 나이다 보니까 키도 작고 근데 갈 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네. 그래서 저를 좀 가려줬거든요. 그래서 네. 철조망을 뚫고 보복정진해서 수용을 쳐서 이제 두만강 쪽에 이제 가니까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 극적으로 어머니랑 또 상봉을 한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네. 북한에 계실 때는 어머니가 탈북을 했다라는 건 알 수 있지만 네.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몰랐죠. 네. 네. 근데 이제 부모님 만나면 첫 감격이나 기분이 어땠는지 좀 궁금해하겠네요. 정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올라왔는데 솔직히 미워하는 마음. 왜 나를 버리고 갔어? 왜 이제야 나타났어? 보고 싶었어. 이런 마음들이 한 번에 뭉치면서 그냥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어머니를 네. 부둥켜 안고. 근데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쵸. 5살 때였고 지금은 만났을 때가 한 12살? 네. 그러니까 제가 떠돌이 생활을 5살에 했고 8살에 어머니랑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저를 봤을 때는 이제 젓가락이 된 상황이었고요. 그쵸. 네. 피부가 엄청 까맸고 머리가 정말 사자머리처럼 이렇게 부시시한 정말 꽃제비 네. 거지에 가까운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못 알아봤죠. 네, 그리고 어머니를 딱 만났는데 솔직히 저를 버리고 가서 잘 살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임신매매 당하셨고 그 집안을 딱 가봤는데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벽돌로 쌓은 집이었어요. 근데 벽돌이 한두 개씩 빠져 있는 거예요.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그런 집이었고요. 비 오면은 비가 들어오고 눈 오면은 눈이 들어오고 침대 역할을 하는 게 그 소달구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소달구지였어요. 거기에서 같이 살기에는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어머니 형편도 너무 어려운 형편을 보니까. 네. 그래서 중국어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시내로 걸어 나왔어요. 그게 어머니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시내 한 바퀴를 쭉 도니까 제가 제일 잘하는 거 먹여주고 재워주세요. 일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잘하는 거였거든요. 5살 때부터 해왔던 거. 네. 근데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그 도리가 있었는데 헤어숍인 거예요. 들어갔죠. 말이 안 되니까 먹여주고
재워주세요. 일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오케이 해서 그때부터 저는 혼자서 이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종의 우리로 따지면 그냥 숙박 같은 걸 해결하면서 아르바이트처럼 일을 하는 네. 직원이 된 거네요. 아르바이트는 그래도 돈을 주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먹고 사는 게 제 소원이다 보니까 몇 개월 동안을 그냥 먹고만 자고 일만 해드렸죠. 근데 나중에 한 용돈, 한국 돈 한 6만 원 정도를 매달 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제 삶이 중국 땅에서 시작이 됐고 12년을 중국에서 살았습니다. 아, 그러면 북한 땅에서 한 12년 정도 맞나요? 그렇죠. 13년. 13년 살고 네. 중국에서 비슷하게 그럼 그 기간 동안을 또다시 네. 일하면서 먹고 재워주는 거, 그리고 나중에는 뭐 용돈처럼 한국 돈 한 6만 원 정도를 이제 받으면서 네. 네, 생활하는 거 한 300위안 정도 받으면서 그랬죠. 네. 계셨던. 그러면 그렇게 중국 땅에서 한 12년 살다 보면 네. 남한이나 이 한국에 대해서 듣게 되는 것들도 꽤 많았을 텐데 어떠셨어요? 많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북한에서 살 때 다들 한국 드라마를 본다고 했는데 그걸 많이 못 접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산다라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랬는데 한국 드라마를 진짜 중국에서 접하면서 진짜 잘 사는 나라구나. 그때부터 제가 저를 스스로 보호하기 시작했는데 한 번 잡혀나갔잖아요. 네. 한 번 감옥 생활을 했잖아요. 정말 지옥 같다 보니까 이제는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네. 엄청나게 컸고 내 자신도 못 믿는다라는 게 컸어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 너 왜 중국말을 잘 못하냐라고 물어보면은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저를 보호하려고 한 말인데 그렇다는 이유로 잘 챙겨주는 거예요.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네. 그때부터 저를 엄청 잘 챙겨주고 네.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네. 제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 흔히 말하면 K-팝처럼 K-문화, K-컬처 때문에 그런 게 나타난 거예요? 맞아요. K-팝, K-문화, 드라마 이런 것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인식들이 엄청나게 좋아진 상황이더라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저는 가짜 한국인으로 중국에서 네. 저를 보호하면서 살았는데 그 덕분에 제가 피부샵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드름 치료라는 걸 또 배우게 되면서 이제 피부과에 또 취직을 하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성형외과까지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요? 네. 근데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월급을 많이 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상품을 팔잖아요. 네. 그러면 판매한 상품의 몇 푼의 몇은 저에게 주고 이렇게 저를 데려가서 얘 피부 봤지? 한국에서 관리받은 피부야. 우리 병원은 정말 대단한 병원이고 이렇게 한국 사람까지 채용하는 그런 병원이다. 근데 병원이 엄청 컸어요. 1층에서 5층까지 있는데 피부과, 그다음 성형외과, 그다음에 한의원, 치과 다 있거든요. 그 통틀어서 제가 다 책임을 졌었던 상황이라서 한국에서 왔다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병원의 모델이 됐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돈을 정말 많이 벌었죠. 많이 벌었어요. 그때부터였죠. 제 삶이 언제 제가 북한에서 그렇게 고생했냐 싶을 정도로 정말 바뀌기 시작했어요. 인생이 역전됐습니다. 지금 그죠? 네. 네. 그러면서 남들의 시선에 집착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보여지는 내 모습도 맞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명품에 이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또 돈이 많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이제 다 명품으로 취장을 하는 거예요. 짝퉁은 자존심 상한다고 또 안 사요. 네. 그렇게 돈을 벌면은 그걸 사고 그 다음에 또 빠지게 된 게 있어요. 클럽에 매일 같이 가서 출퇴근을 할 정도로 먹고 살만하니까 또 네, 일 딱 끝나면 언니들이 와서 대기를 딱 하면 이제 차를 타고 클럽 가서 뿡까뿡까 놀다가 만취된 상황이잖아요. 새벽에 또 정리를 하고 또 출근하러 가고 네. 이런 삶을 살기 시작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많이 집착을 하다 보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나는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공허해지더라고요. 아, 네. 네. 사실 모습은 더 화려해졌지만 네, 실제로 나라는 존재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이었네요. 맞아요. 네. 네, 그렇게 살다가 저희 어머니가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한국에 가겠다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가세요. 저는 지금 충분히 잘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떠나셨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떠난 느낌 떠났는데 네, 그러면 잘 도착했다는 연락이 와야 되는데 안 왔다는 거죠? 없어요. 네, 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연락이 안 되니까 사직서를 냈죠. 병원에다가. 나는 엄마 찾으러 한국에 가야 되겠다. 우리 엄마가 임신매매 당했을지 아니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니까. 중간에 북송될 수도 있고 네. 어디 팔려갈 수도 있고 막 이런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니까. 네. 그래서 한국에 나는 들어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 얘기를 안 하고 내 마음이고 그냥 한국에 들어갔다 온다고 하고 사직서 내고 한국에 왔어요. 근데 저는 비행기 타고 왔어요. 중국인 신분이 있어서 있어. 흔히 말하는 우리가 가짜 신분증이라고 하는. 저는 진짜였어요. 진짜. 대부분 이제 남들의 신분을 돈을 주고 사잖아요. 구매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또 기가 막히게 부모복은 없는데 또 주변 인복은 또 많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저를 돈을 매겨서 제 이름, 제 생년월일, 제가 태어난 그 날짜, 네. 그리고 제가 태어났을 때 누가 저를 받았는지, 어떤 초등학교, 어떤 중학교를 다녔는지 이걸 다 문서를 만들었네요. 만들었어요. 아예. 네. 그래서 비행기 표를 떼고 제주도로 넘어왔어요. 무비자로 올 수 있는 제주도를 일단. 맞아요. 네. 근데 제주도 왔잖아요. 뭐가 유명하죠? 명품들이 유명하잖아요. 쇼핑이. 네, 쇼핑도 네. 막 하다가 네. 한 5일 동안 흑돼지도 먹고 그러고 놀다가 이제 엄마 찾으러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경찰서로 공항에 있는 경찰서로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조선에서 왔습니다 이랬거든요. 위아래로 흩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사관님들을 보내서 이제 조사를 받고 국정원에 딱 도착을 했는데 어머니가 거기 계셨어요? 계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4월 25일 날에 한국으로 이제 비행기 타고 넘어왔는데 어머니도 태국에서 4월 25일 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근데 같은 날 같은 하늘에서 이제 넘어왔고. 한쪽은 인천으로 갔겠고 네. 한쪽은 제주도로 가는 상황이었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서 이제는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어머니 이제 안전하게 한국 도착한 거 봤으니 네. 다시 돈 벌 수 있는 중국으로 가려고. 돌아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저는 이미 그 북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이미 나라의 보호 대상이 되고요. 북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 신분을 포기를 해야 되는. 국적을 그쵸. 네. 네, 저는 한국에 와서 유치원 졸업생으로 왔어요. 유졸이에요. 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쵸. 너무나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생각이 많이 들겠어요. 왜냐면 중국 땅에 있으면 네. 이제 기반도 좀 잡혔고 네. 돈도 버는 것도 좀 알겠고 네. 신분증도 있으니까 갈 만한 거 다 갈 수 있는데 네. 오히려 한국의 국정원에서 이제 저 갈게요라고 했더니 너 이제 못 가. 국적을 포기해야 돼.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이 되는 순간에 다시 시작인 거잖아요. 다시 시작이죠. 그냥 맨 땅에 헤딩. 네. 근데 코로나가 또 빵 터졌어요. 제가 한국에 딱 정착을 한다부터 코로나가 빵 터지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쯤에 내가 유졸이니까 공부를 좀 하자. 네. 뭐 알바를 해도 뭐 학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이제 준비를 해서 다이렉트로다가 빨리 끝냈어요. 빠르게 시험을. 네. 1년에 2번이 있거든요. 네. 초등학교 먼저 보고 이제 중학교 보고 고등학교 보고 해서 1년 반 안에 끝내고 대학교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네. 해보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대학교를 또 바로 지원을 해서 지금 4학년 오. 곧 졸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와. 사실 아는 분이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통일부 어떤 과장님하고 아는 분하고 이제 같이 밥을 먹다가 네.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분이 소유님 주제가 나왔어요. 툭 나왔어요. 이제 두 분이 대화하다가 어떤 주제가 네. 나와서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는 사실 그 미스트롯이라고 하는 이제 예능 프로 그다음에 요즘에 웹드라마 하나상사라고 하는 거에 이제 계속 나오세요. 유튜브에. 여러분 검색해 보면 이제 워낙 방송을 많이 하시니까 이게 화려한 모습들만 봤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한테 소연이 걔 보는 것보다 북한에서 진짜 고생 많이 했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앞에 있던 과장님이 그렇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길래 저는 이제 전혀 이런 얘기를 몰랐으니까. 네. 근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한순간에 짧게 뭐 저희가 한 30분 정도 들었지만 이 30분이라고 하기에는 북한에서의 삶의 그 무게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꽤 깊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진짜 잘 극복하신 것 같고 물론 극복이 다 됐는지 극복 중인지 모르겠지만 네, 네. 하신 것 같고 중국에서도 참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잘 풀려서 네. 또 이렇게 한국 땅까지 오게 된 게 너무 대견하다는 생각도 들고 참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멋있게 잘 이렇게 성장하셨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제 한국에서도 공부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대학까지 가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멋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었냐면 지금 왠지 북한 땅에서의 13년의 삶 중에 꿈이 있었을까라는 질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저는 제가 태어났던 그 상황, 제가 모든 걸 경험했던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에게는 꿈이 없다. 왜냐하면 적대계층이었거든요.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모님이 탈북까지 했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잘하고 뭘 원하는지를 몰랐어요. 내가 오직 매일같이 생각했던 거는 내일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까? 내일은 가서 잘 곳이 있을까? 이번 달 끝나면 나는 누구네 집 가서 또 얹혀서 살아야 될까? 아니면 또 내가 이런 실수를 해서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만 계속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정말 뭘 좋아하고 인간으로서 정말 살아가는 삶을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 자체를 아예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야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정말 인간답게 살지 못했던 삶과 다시 태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난 이 세상이 정말 다르고요. 한국에 와서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그 어렸을 때 겪었던 그 아픔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먹기 편해지고 배가 차니까 다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한국에 와서 아버지도 만났고 어머니도 만났어요. 어렸을 때 꿈꾸었던 그 가족을 다 만나게 됐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원했던 부모가 있었어요. 네. 저는 정말 지혜롭고 저에게 나침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모였으면 좋겠다. 부모의 상이 있었던 거죠. 맞아요. 만나면 우리 부모님은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 네. 굉장히 뇌생녀, 뇌생남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상상을 항상 품고 있었는데 네. 딱 만나니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저희 아버지도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너같이 이쁜 딸이 있으면 부잣집에 시집 보내서 팔자를 피겠다는 거예요. 네, 저희 어머니는 또 이제 뭐 TV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잘 살려고 다단계에도 빠지셨고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막 이 상처들이 쌓아오르면서 또 가족 얘기는 욱하게 됩니다. 네, 네. 분노가 막 표출되는 거예요. 그때 제 분노가 뭐였냐면 내가 감옥 안에서 대변을 주무르고 있을 때 당신들은 무엇을 했냐? 내가 길거리 다니면서 남들이 먹다 버린 사과 쏙치를 주워 먹을 때 당신들은 무엇을 했으며 남들이 먹다가 떨궈진 그 사탕알을 흙이 잔뜩 묻은 사탕알을 주워 먹을 때 당신들은 무엇을 했느냐? 왜 나한테 바라냐? 이런 마음들이 쌓아오르면서 마음의 병이 그쵸. 들었어요. 우울증, 화병증. 누워서 잠이 안 오니까 계속 숨이 안 쉬어지니까 계속 두드리고 막 이런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한 1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종교에 네, 들어가게 됐죠.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 제가 부모님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를 신한테 했어요. 네. 네, 하나님 나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 떠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이러면서 그 하나님한테 그거를 다 표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에 어떠한 든든함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제 눈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네. 더 이상 보기가 힘들다. 그들을 보면 숨이 안 쉬어진다. 이러면서 매일과 같이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서 제 곁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로. 하나님 저 또한 좋은 딸이 되지도 못했는데 좋은 부모를 원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사랑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잠을 잘 자고요. 숨이 잘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 있던 상처들이 싹 다 치유가 됐고 그때부터 제 삶이 아예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삶은 다시 태어난 삶. 네, 2023년도부터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 고통과 그 아픔이 나에게는 선물이었구나.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박수 한번 할까요? 와. 어쩌면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네. 상처가 변해서 스타가 되었다라고 하는 스크래치가 변해서 스타가 됐다라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북한에서의 삶은 생존을 위한 삶이었고 중국에서의 삶은 물질과 자본을 맛보면서 즐거움과 쾌락을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 한국에서의 삶은 김소윤이라고 하는 나를 찾아가는 삶이 이제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앞으로의 삶이 더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한국에 와서 어떤 꿈이 생겼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솔직히 저는 꿈을 다 이뤘어요. 네. 꿈을 다 이뤘고요. 매일같이 삼시세끼 배불리 먹는 게 어렸을 때 꿈이었고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서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그 꿈들을 다 이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나를 찾았어요. 정말 네, 나를 네. 찾았고요. 나를 위해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남들의 시선 중요하지 않고 나의 감정이 더 중요하고 네. 내가 더 소중하고 나 대신 누가 살아줄 사람이 없고 이러면서 나를 찾게 되면서 내가 매일같이 이제 목숨을 버리고 다시 태어났으니까 이 매일같이 주어진 삶을 그냥 헛되게 보내지 말자. 매일 열심히 살다 보면은 어느 날 뭐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소중하게 여기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매사에 감사해야 되겠다.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하루하루를 더 살아가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제가 그러면 이제 아마 분들이 좀 궁금할 수도 있고 어디서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 나의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가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지원하게 된지 이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이것도 사연이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막 가수가 되고 싶고 스타가 되고 싶고 그런 욕심은 없었어요. 그냥 그때 아버지가 한국에 왔을 때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한국 사회에 매일 술 마시고 그냥 뻗어 있고 그런 삶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자기의 각자 삶을 봤을 때 부모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 바라봤을 때 너무나도 고달픈 삶을 사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위로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위로가 되고 싶어서 미스트롯에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 100%의 믿음이 있었어요. 나는 될 거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카메라 앞에 이제 첫 영상을 캐스팅한 영상이 있는데 혁명적으로 했어요. 혁명적으로? 네, 왜냐면 한 번에 눈에 딱 꽂혀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수많은 경쟁이니까. 맞아요. 사실. 그래서 팩트를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얼굴은 MG, 노래 실력은 OMG 이러고 북한에서 온 에미나이 김소연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임팩트 있게 해야 되니까 붙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떨어뜨리기 쉽진 않겠네요. 그게 하려면.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오디션 또 보고 세 번째 보고 네 번째 보고 그냥 될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진짜 돼서
아버지 앞에 카메라 앞에 이제 서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저는 아버지한테 비밀로 하고 서프라이즈로. 네, 본방사수로 하게끔 해서 이제 2라운드 올라가서 3라운드 탈락하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죠. 다 보여줬죠. 네. 근데 아버지가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이제 너 그동안 혼자서 고생했다 이러면서 이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아버지의 강. 혹시 뭐 짧게 한 소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박수 한번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아버지의 강이, 그러니까 저는 두만강을 상상했거든요. 넘어가신 아버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아버지를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런 이제 마음을 담았는데, 고기를 잡아 날 키우시고 뱃노래 불러 날 채우시던 불러봐도 대답 없이 흐르는 저 강은 아버지의 강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진짜 이 얘기 듣고 나면 네. 마음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사실 한국 사회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탈북하신 분 중에 연세가 있으신 남자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정착하는 게 진짜 힘듭니다. 네. 다른 연령대 여성들이 훨씬 더 사회성이 발달되고 정착도 하고 할 것도 많은 반면에 남성들이 한 40, 50대 중년만 돼도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 아마 아버지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그렇게 술 먹고 그러셨을 텐데 네. 딸의 그 노래를 들으면서 힘이 많이 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바뀌었어요. 네,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매일 뻗어 있고 일도 안 하시고 막 그런 상황이어서 너무 속상했는데 제가 그 본방사수 딱 하고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소고기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먹으러 갔어요. 근데 소주 한 잔 딱 때리셨는데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야, 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가 뽀대나게 비싼 걸로 해줄게. 백화점 가자는 거예요. 갔어요. 마음껏 골라. 네. 그래서 골랐죠. 네. 계산을 딱 하는데 잔액 부족인 거예요. 네. 결국에는 이제 제 통장을 털어서 이제 네. 사긴 했어요. 네. 근데 그 정도로 아버지가 정신없이 살았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다음 날부터 이제 일자리를 찾아보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도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여자친구도 또 만나서 네. 그러세요? 잘 살고 있습니다. 네. 너무 네. 뿌듯해요. 어떻게 보면 진짜 가족끼리 만난다는 거 그리고 이게 저희도 그 아는 분들이 가족 얘기만 하면 우시는 분이 계세요. 왜 우시냐면 북한 땅에 두고 온 아들 생각나서 우시고 네. 중국에 팔려갔다가 그곳에서 낳은 딸을 생각하고 우시고 네. 한국 땅에 이제 자기 혼자 있으니까 그 우시는데 네.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데 실제적으로 만났을 때 진짜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면 그 행복이 몇 개월을 못 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만났을 때 감정적으로 행복한 건 있지만 현실의 또 갈등들과 문제들과 상처들이 서로에게 맞아. 있으니까 그거를 잘 극복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극복이 안 되는 경우도 사실 좀 많이 본 케이스라서 네. 오히려 제가 그때 수현님이 딸로서 가정을 참 멋지게 극복하고 만들어간 것 같아서 참 멋있으시네요. 네, 저는 제가 살기 위해서, 네, 제가 살기 위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버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이제 노래를 하면서 전국구 스타처럼 이제 떠올랐잖아요, 갑작스럽게. 네. 인생이 어떻게 좀 막 확 달라진 느낌이십니까? 아니면 어떠셨을까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냥 정말 다시 태어나서 정말 사람답게 살고 있고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되는 나라구나라는 거를 또 깨닫게 되고 이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자. 그러시다가 연기 쪽도 갑자기 네. 하시게 됐단 말이에요? 네. 네, 저도 연기를 네. 갑자기 여주로 캐스팅 됐다고 전화 왔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할게요. 할게요. 네. 페이도 안 물어봤어요. 네. 네, 그래서 한 4화 찍고 나서 그때 페이가 얼마인지 알게 되었고요. 그냥 저는 그냥
그냥 했던 것 같아요. 따지지 않고 당연히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죠. 네. 이 연기도 해봐야 뭐 하는데 그랬는데 그냥 부딪혔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나 할 수 있어. 네. 이렇게. 오히려 지금은 사실 어떤 거를 제기보다는 기회가 주어지면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더 크신 맞아요. 거죠. 그래서 하시면서 좀 뭐든지- 재밌으셨습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연기가 네. 힘들긴 했어요. 좀 네.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촬영하고 막 그러니까 힘든데 재밌더라고요. 네. 네. 연기를 하다 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꼭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면 유튜브에 하나상사라는 걸 검색해 보면 바로 이제 뜨실 텐데 그 배역을 제가 몇 번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건 사실 보면서 어떤 거는 너무 과하게 설정돼 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연기할 땐 좀 어떠세요? 그냥 뻔뻔해지자. 뻔뻔하게? 뻔뻔해지자. 나는 지금 그 사람이다. 이렇게 아. 이제 뭔가 비닐이랑 가스라이팅을 네.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연기하면서 이제 즐거움이 있을 텐데 그러면 앞으로는 뭐 어떤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이런 거 한번 도전 또 해보고 싶은 게 생긴 게 있으신가요? 네, 일단 저는 이제 가장 이루고 싶은 중에 하나가 저는 완전 비혼주의였어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그런 거를 화목하게 생각을 안 했던 사람. 그쵸, 어린 시절 또 버려진 네, 것 같은 이고요. 마음도 같고. 내가 좋은 엄마, 좋은 와이프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항상 하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좀 건강한 나의 가족을 좀 꾸리고 싶은 그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첫 그 꿈이 건강한 내 가족, 내 편을 만드는 거. 내 보금자리를 하나 만들고 싶은. 네. 뭐 그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아마 잘 만드시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네,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분명히 그러실 것 같고 이제 대학을 공부를 하셨던 건 혹시 전공은 어떤 거인지 좀 궁금하면. 전공이 이제 연극 뮤지컬. 그럼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긴 했네요. 그렇죠. 저는 무슨 생각이 들으냐면 네. 그 중국에 계셨을 때 아침에 그 병원에 출근하고 네. 퇴근과 동시에 클럽으로 또 출근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끝나고는 또 집으로 출근을 하고 네. 집에서 끝나면 다시 병원 이렇게 출근하는 삶을 살았는데 네. 그때 놀았던 게 지금 나타나서 그게 네. 정말 이게 어렸을 때는 많이 놀아야 돼요. 정말 그렇지. 지겹게 놀아야 되거든요. 네. 지금은 클럽 가잖아요. 네. 반응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네, 뭐 잘생긴 오빠야 보잖아요. 반응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질렸어요. 오히려 이제 나를 위한 삶을 그때는 지난 거죠. 이제는 즐거움. 지났죠. 이제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네. 네, 더 이상의 즐거움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때 놀았던 그 한가닥 했던 게 또 노래로 나타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네, 그 노래는 잘 안 불렀고 정신없이 머리 흔들고 막 이런 댄스 이런 거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예. 앞으로 이제 탄탄대로의 길을 이제 걸어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하나쯤 뭐 한두 개 이런 거 더 가정 말고 내가 사회에서 이루고 싶다 뭐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사회에서 이루고 싶다. 그런 거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니까 우리가 배고파서 더 이상 고통스럽진 않잖아요. 네네. 이미 뭐 배를 삼시세끼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그래서 심리학과를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좀 치유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어요.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심리학을 통해서 네. 나와 같이 아픔 있는 사람들 치유할 수 있는 사람도 좋고 네. 제가 볼 때 노래로 또 치유할 수 있는 분이 되시면 참 멋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또 찬송가로다가 찬송가로.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아버지의 강을 부르실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거 보면 네. 아마 그렇게 소연님이 마음과 그런 걸 담아서 부를 때 누군가에겐 또 그게 위로의 노래가 되고 네. 또 그 노래를 통해서 힐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또 앞으로 멋진 가수로 또 멋진 연기자로 살아갈 우리 소연님 한번 박수로 응원 한번 할까요?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저희 공식 질문을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 공식 질문이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연님의 인생을 하나의 책이라고 한다면, 책으로 엮은다면 그 책 제목을 뭘로 하면 좋겠냐라는 질문을 제가 먼저 드리고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네. 저는 이제 헌포장지 안에 담겨진 보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정말 낡은 포장지를 누구나 뜯고 싶은 생각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보석을 발견을 했을 때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아니라 정말 흙과 돌멩이가 쌓여져 있는 보석인데 그거를 열심히 닦다 보니까 반짝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이 저에게 준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헌포장지 안에 담겨진 보석의 선물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보면 북한 땅에서 13년, 중국 땅에서 12년, 그다음 한국에서 그 어려운 갈등을 이제 겪어서 네. 그 포장지가 뜯어지고 보석이 조금씩 빛나는 시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네. 헌 포장지 속에 있는 보석. 네. 네. 네, 저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우리가 매 사람마다 다 보석이에요. 네, 매 사람마다 다 보석이고요.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가 겪고 싶지 않은 일들도 많잖아요. 힘든 일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걸 돌아보니까 정말 나를 단단하게 해줄 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보석이 깎아질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덩어리 깎아지면서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래서 그 아픔 뒤에는 정말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파이팅하라는 말은 안 하겠어요. 그냥 받아들여라. 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아마 지금까지 본인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 안에 있는 보석이 있으니 뭐 파이팅하라 이거는 차마 옆 사람으로서 해주기는 건 그렇지만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거치면 언젠가 보석이 빛날 날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의 보석을 꼭 비출 수 있게끔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멋진 말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정말 네, 보석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소연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 들은 것처럼 소연님 자체가 뭐 이렇게 흔히 말하면 TV도 나오고 스크린에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있으니까 멋진 인생인 것 같지만 그 인생이 사실 우리 각자에게도 다 동일하게 있다라는 걸 좀 마음에 맞아요. 새기면서 그냥 우리 소연님의 책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의 책 제목으로 갖고 오늘 박수로 오늘 모든 휴먼북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